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안 틀렸죠? 네, 잘하시네요. 아니요, 틀렸어요. 순서가 달랐지? 아니요, 젊은이 틀렸어요. 우리 젊은 빼기로 했잖아요. 그냥 갑시다. 그래요? 네, 뇌부자들 오늘은 이제 리뷰자들. 아니죠. 오늘은 언택트 시간입니다. 다시 하세요. 오늘은 저희 언택트 시간입니다. 저희 먼저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뭔가. 약간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어요. 편하게 하자며요. 하면 다 된다고.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아니야, 형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언택트가 어떤 시간인지 허경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되게 잘못한 일 같네요. 언택트 시간은 그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어떤 유튜브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사연 중에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저희의 경험들, 좀 소소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 언택트는 이제 애플 팟캐스트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다 한 달에 한 개씩 업로드 되고 있죠. 네, 언택트 한 개, 리뷰자들 한 개, 컨택트 두 개. 네, 그리고 컨택트는 이제 애플에서 유료 구독 회원을 해주신 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택트 할 때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저희가 그 사연 받는 공지를 한참 안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다룰 사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좀 뽑힐 가능성이 높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틈새 시장이다. 네, 그쵸. 네.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사연 뽑힐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없을 것이다. 네. brainrich6@gmail.com brainrich 6 숫자 6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작이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번잡하고 약간은 이거 뭐 방송 처음 한 애들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인지 원래 이제 사회를 맡고 계신 오동훈 선생님이 심히 언짢은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지금 들으셨죠? 아니에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실려있지 않네, 진짜. 얼마나 나의 소중함을 알아라. 아닙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오늘 진료가 너무 많아서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으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왜 이렇게 저한테 악플을 다세요, 진짜. 이렇게 억지 개연성 가져오는 거 우리 옛날에 그러게요. 4년 전에 진짜 했던 의도하지 건데.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저희 예전 생각 많이 나네요. 맞아요. 근황 하다가 되게 갑작스럽게 막 그날 주제랑 연관시키는 약간 구시대적인 진행. 그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분노하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분노입니다.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네, 근데 약간 좀 그나마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4년 거치면서 좀 발전한 건지. 네, 이제 제가 오늘 오동훈 선생님 계속 이렇게 악플을 다는 이유는 아마 오늘 저랑 허경 선생님 둘이 합쳐서 본 환자 수만큼 오동훈 선생님 진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열등감과 이 분노를 표출하고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사연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또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님. 저는 평소 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영상을 자주 보는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된 새로운 구독자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빈번히 연예인, 공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악플을 마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악질이라고 느껴지는 악플과 게시물들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조롱하고 증오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열등감 및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만족감을 느낀다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특별히 남을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정신병이 있나요? 만약 이런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중독된 사람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악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뭐 진짜 범사회적인 문제죠. 아, 그렇죠. 네, 이슈가 된 지 꽤 오래됐죠. 네. 연예인분들 정신건강이 이것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요.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간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악플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포털 사이트 이제 스포츠 연예란에 댓글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게 없어졌고, 그래서 뭔가 옛날보다 확실히 깔끔해지고 그냥 기사만 보면 뭐 깔끔하네 싶은데 뭔가 또 이게 사람 마음이 허전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밑에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보는 게 악플 때문이란 게 이제 좀 아쉽긴 해요. 뭐 스포츠 같은 것도 막 괜히 선수들 줄 세우고 비교하고 각각 장점 단점 나열하면서 뭔가 이렇게 흥미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3자의 눈엔 또 흥미겠지만 당사자는 되게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확실히 뭐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플들 보면서 뭐 이를테면은 음악 관련된 기사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장르의 어떤 명곡들을 좀 추천해 준다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쏠쏠하게 알게 되는 정보들이 많았는데 근데 못지않게 악플도 사실 많았던 게 사실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홍경 선생님 악플 달아봤어요? 저는 진짜로 한 번도 안 달아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악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뭔가를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악플뿐만 아니라 리플 자체를 잘 안 다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전체 포털 댓글 숫자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악플이란 건 정말로 더 안 달아본 것 같습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악플 써봤어요? 아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댓글은 쓴 적 있어요. 뭐 범죄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서 좀 이렇게 굉장히 화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담은 좀 격한 댓글들은 써본 적이 있는데 그게 꼭 악플이라고 볼 수는 좀 그렇지 않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 저도 언젠가 내 댓글 모아보기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댓글 모아보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10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댓글 모아보기. 네. 4280개. 오늘만 이미 30개. 그러니까. 이미 사용자의 의견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다돼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악플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이건 사실 뒤에서도 얘기할 법도 한데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정신과 의사로서? 아니. 그 옛날에 의대생일 때. 또 되게,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로 딱 그런 게 내가 그때 단 그 답변을 보면 와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넘쳐서 이렇게 답변을 달았을까. 혹시 뭐 그렇게 달았어요? 현직 의대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현직 의료계에 일하는 사람이 의료계 종사자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였어. 바비트레이트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댓글에 답을 했었거든요. 바비트레이트 냠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뭘 안다고 그때 수면 진정 목적으로 쓰는데 뭐 얼마나 쓰냐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아마 양리학을 막 배웠을 때였나 봐요. 답을 했는데 사실 바비트레이트 자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약간 많이 쓰는 것처럼 약간 그때 답을 달았던 것 같아. 거의 바비트레이트는 이제 시험을 위한 약물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나 기출로 나오는 그렇죠. 실제로는 거의 네. 뭐 안 쓰이는. 네, 환경연재로 쓴다거나. 네, 어쨌든 얘기가 많이 이제 빗나가는데 저도 악플을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단연코
근데 제가 이거를 각자 왜 물어보고 저도 얘기했냐면 이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악플을 다는 건 분명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확실해요. 그거부터 이제 짚고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럼 이 악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뭘까요? 근데 그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악플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정의가 돼야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범죄 기사에 뭐 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단다, 아니면 분노를 격하게 표현하는 댓글을 단다라고 해서 그거를 악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중문화사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중문화사전에서는 악과 영어의 reply가 합쳐진 말로 악의적인 댓글, 즉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가리킨다. 악플을 통해 뭐뭐라 카더라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플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의견,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 그렇죠.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 네, 그렇죠. 그런 걸로만 하는 이제 비방성 댓글을 더 악플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모욕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 이거를 이제 악플이라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악플 정의도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대체 뭘까요?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왜 조롱하고 증오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이해가 쉽게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이런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서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점인지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이 사연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열등감이 크게 작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열등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써, 그러니까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우, 정말 진짜 약간 원시적인 미성숙한 굉장히 방법이잖아요. 미성숙하죠, 사실. 네, 굉장히 미성숙한 방법인데 실제로 어쨌든 전 세계에서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참 쉽게 미성숙해진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익명성 속에 숨어서는 자신의 이런 미성숙함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자극될 수 있는 그 포인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더 예쁘고 잘난, 네, 이런 사람한테 더 악플을 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네, 잘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더 악플을 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의 치부가 좀 자극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열등감이 발현이 되면서 악플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여우와 심포도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저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악플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이 뭐에 열등감이 있는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지나칠 정도로 거의 뭐 집착 수준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 대체 뭘까요?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공격성의 발로라는 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극받는 상황들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안쪽으로 축적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감정들을 어떠한 식으로든 이제 배출해내야지 해소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악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익명성 얘기를 하셨지만 야, 악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리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대면을 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터넷에서 어떤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적으로 좀 철저하게 감출 수 있고 그만큼 나는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라면은 뭐 전혀 엄두도 되지 못할 그런 공격성을 가감없이 좀 표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편한 그치. 방법을 통해서 되게 그동안 쌓여있던 공격성까지 다 한 번에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 아닐까. 굉장히 편한 방법을 통해서 즉각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즉각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정적 감정을 배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건 약간 뭐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거 아닌가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옛날에 우리 뭐 의대 이럴 때 뭐 공부할 때 고등학생 때 의대생 때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밤에 게임하면서 당연히 풀었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풀었는데 왜 스타를 하냐? 내가 잘하니까 이제 이기니까 풀 수가 있거든. 근데 막 1시간을 했는데 1시간 게임 끝에 져. 그럼 이제 막 미치겠거든. 이길 때까지 하고 자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솔직히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제 시간과 노력을 엄청 기울여야 되니까. 근데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는 해소가 거군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악플은 그냥 뭐 일방적으로 상대를 팰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내가 얻어맞을 걱정 없이. 그렇죠. 나는 지용이 형이 스타를 한 이유가 스타를 하면서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좀 꺾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한강에서 밥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네, 그런 심리.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거기서 바로 표출을 할 수가 없고 안전한 다른 곳에서 좀 더 만만한 네. 상황과 대상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이런 분노, 화를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욱하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 게 방금 말한 그런 전치라는 심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안에서 상대에게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이 나를 자극한 앞차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한 번에 이렇게 표출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플도 좀 그거랑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성을 배출한다. 그리고 평소의 열등감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진짜 괴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남들 보기엔 이해가 안 가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그걸 하고 그 사람의 내적 만족감은 뭐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 진짜 만족감을 주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만족감을 얻고는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 사연자분께서도 말씀하신 이 지배하고 싶은 욕구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악플을 달고 그 악플을 받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뭐 화를 내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반응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했다, 지배했다, 조종했다.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어떤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끔 어그로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갑자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나가지고 막 달려들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사람들이 먹이 주지 마세요. 이러잖아. 네, 어그로 딱 단 사람은 그것만 하고 싹 사라지고 엄청 이제 내적 만족감을 또 즐기고 있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건데
얼마나 미성숙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현실에서 그거를 충족 못 받으면 그렇죠. 음, 이런 방식으로 음, 이거를 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그런 악플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떤 인정 욕구들이 좀 음. 채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음.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선동을 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흔히 좌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자기 효능감을 좀 느끼게 될 수 있겠죠. 갑갑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요즘에는 더더욱 음. 이게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악플이 아니라 음. 약간 집단 대 집단으로 아, 그러니까 내 맞아요. 집단의 소속감을 더 공고화시키는 네, 그런 수단으로 상대편이라고 생각이 되면 더 무분별한 악플을 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성별 갈라져서 요즘 엄청 싸우는 거. 그렇죠. 네.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그리고 나이대별로 갈라져서 싸우는 네. 거 이것들 다 분명히 지금 규영이가 말한 그런 심리들이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 안에서 아이러니하게 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더더구나 또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고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그런 식으로 또 연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편나눠서 뭔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걸 좀 즐겨요. 어릴 때 보면은 뭐 운동회 같은 데서도 팀 나눠가지고 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 줄다리기 뭐라고 그거 다들 미친 듯이 하고 이기면 막 좋아하잖아. 지면은 막 좌절하고. 그럼요. 그거 사실 뭐라고 그게. 그렇네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매달릴 게 없는 건데. 그치. 반별 축구 대회 하면은 막 난리 나잖아. 음. 사실 그럴 거 없는데 생각해보면 다 그냥 뭐 같은 학교 학생이고 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냥 우연으로 나뉜 것 뿐인데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소속감 그 소속감을 가지고 또 경쟁하고 이겨나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얻는 게 자기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되게 신기하네요. 그 얘기하면서.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특정 카페를 좀 많이 들어가요.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어서. 명품 카페? 아니요. 디메? 어쨌든. 네,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부동산 카페인데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최고다. 그래서 뭔가 경쟁 지역을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노골적인 뭔가 그런 말들로 폄하를 하는데 참 후지다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그거에 이렇게 말려들어서 똑같이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정말 이렇게 막 한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둘이서 악플을 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고 싶지 않은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좀 현타 오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달아놓은 거 보면은 정말 어느 시점에 그거 약간 진짜 오랜 시점에 자기가 단 거라는 것도 안 알려주고 보여주면 이거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한쪽은 삭제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혼자서 섀도우 복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한쪽이 좀 일찌감치 현타가 온 케이스가 아닐까. 네. 저희가 어쨌든 이 악플의 심리는 대체 뭘까? 왜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증오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사용하는 걸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만큼 사람에게 뭔가 좀 인정받고 자존감 유지하고 어디 소속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당장 그걸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악플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은 그냥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술이나 뭐 좀 마약 같은 점하고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질문을 또 추가로 주신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정신병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뭐 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만한 정신병? 음.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최고고 나 이외에는 다 별건 아닌 사람이야 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든 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뭔가 악플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열등감을 쉽게 느끼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악플을 더 심하게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아니었더라도 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쉽게 생각하기로는 뭐 우울증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해지고 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지면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두 분께서 뭐 제일 맞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말들 해주셔가지고 뭐 크게 첨언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치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증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추후에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겠죠. 예, 본인이 이제 뭐 내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면서 좀 깨닫게 될 텐데 자기애성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성격적인 측면은 혼자서는 좀 고쳐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만성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제도적인 규제라는 게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반응을 안 하거나, 네, 그러니까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법적인 진행을 하는 거, 네,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한동안 댓글 실명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모든 사이트에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들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익명으로 풀고 싶은 건 뭐 다른 익명 있는 게시판 찾아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꼭 그렇게 기분 나쁜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댓글들이 노출될 때는 책임을 져야죠. 네, 저는 사실 큰 포털 사이트든 뭐 아니든 다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하긴 하지만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표현의 자유와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이제 익명성 속에서야 이제 자신의 감정을 좀 표출할 수 있고 그걸로 겨우 버티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분들이 사실 세상에 꽤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악플을 다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익명 좀 익계가 가지는 힘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대나무 숲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익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근데 거기서도 뭐 나름의 룰을 갖춰서 악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실명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고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오동훈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어쨌거나 저는 두 분의 의견 중에서는 김지훈 선생님 의견처럼 약간의 숨쉴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뭔가 음성적인 약간 악플의 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음. 살인은 나쁜 거야, 폭력은 나쁜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범죄는 나쁜 거야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지만 뭐 없어지나요 지금까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 퍼센티지는 나타나는 거는 결국 뭐 정말 뭐 미래 사회, 이상적인 사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곳에서나 가능할지 몰라도 네, 결국 악플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은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숨쉴 구멍 진짜 그거 풀어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완전한 실명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오해나 편견을 줄여보자, 없애보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나의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다든지 이런 정보를 얻을 때도 실명으로 하기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런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하여튼 이런 악플 댓글 이런 거에서는 네, 더 확실히 좀 실명으로 가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100분 토론처럼 이렇게 흘러왔는데 전문가 3분을 모시고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 토킹을 해야죠. 네, 근데 키워드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악플이네요. 근데 이 악플의 심리 이런 거에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겪어본 악플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던 연예인들의 뭐 좀 심리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2부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키워드 악플을 뽑아서 2부 한번 키워드 토크를 해볼게요. 저희 악플 많이 받아봤죠? 네, 악플 꽤 받아봤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다들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언급도 하기 싫겠지만 정말 그러게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저는 네,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할복해라 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네. 비판의 댓글들은 정말 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었던 반면에 진짜 뭐 일방적으로 니 뭐 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프레임을 씌워서 네, 근거 없는 비방을 하시는 그런 댓글들은 좀 악플로 예, 받아들여졌던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뭐 유튜브 그 AI가 생각보다 많이 걸러주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걸른 것들을 한번 보고 오호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러고 그것마저 이제 삭제하곤 하는데 저는 뭐 아주 언급도 하기 싫지만 뭐 저의 이제 가족들에 대한 뭐 정말 맞아요. 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악플을 계속 보내는 분이 한 분 있었죠. 뭐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뭐 그냥 차단하고 최대한 잊고 지내고 있고요. 규영이처럼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냥 공격을 처음부터 받을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실력도 없는 놈들이 네. 뭐 환자 끌려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뭐 니네가 뭐 힘들어 봤냐 뭐 아파 봤냐 그럴 때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 뭘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아마 악플 대응은 가장 능동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빨리 지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하면은 2번 곱씹기 전에 그냥 지워요. 그게 제일 감정적인 여파가 좀 덜 남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확실히 동훈이가 많이 지워주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딱 보고 이거 지울까 말까 하는데 다시 들어가면 없어. 지워져 있어요. 그럼 다 저예요. 악플 삭제 요정.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악플이 막 달렸었는데 저는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저희 컨택트 출연하신 사연자분한테 맞아요. 막 악플을 남겨놨어요. 그래 뭐 네가 좋아하는 정신병원에서 뭐 평생 살아라 뭐 정신과약 평생 먹으면서 살아라 막 시계 악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막 댓글을 한 2줄 적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러고 빨리 지워버렸어요. 빨리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일종의 악플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정말 여기서 우리가 그걸 터놓고 말하면 좀 더 흥미진진한 방송이 되겠지만 뭐 개싸움이 되기는 싫으니까 네.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 좀 약간 열등감에 빠진 분이 지휘하는 그런 일종의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뭐 공격하는 거는 자기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담자분을 공격하는 거는 진짜 선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뭐 정신과 치료, 뭐 정신과 약, 정신과 병원에 대해 반감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는 건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야 그런 거 아니고 하고 설득을 해 보려고도 해봤지만 뭐 그런 게 뭐 통할 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그렇죠. 느낌이고. 굉장히 아집과 뭔가 그 잘못된 신념에 가득 차서 자기만 옳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내세워서 더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 그게 악플다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모 아니면 도의 심리가 있어서 정신과 하면 관련된 거면 정신과 의사들 관련된 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폐쇄병동의 부작용 나쁜 점이 없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되게 많고 고쳐야 되는데 필요한 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절충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통합된 사고가 불가능한 게 이 댓글들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른 의견을 안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 의견이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썩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네, 아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남자애들 다 나쁘지 않냐? 뭐 남자들 다 성매매 업소 가보지 않았냐? 뭐 단발한 사람들 다 페미니즘에 남혐 사상 가진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 대체 그 사람들은 뭘 보면서 살고 있길래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길래 그런 건가라고 생각해보다가 깨달은 것, 아 세상 속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사람들과 몇 명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이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예 단절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겉핥기식의 교류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싸잡아서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건 이제 비판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네, 비판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일반화시키면 그거는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곧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정말 뭐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저희는 일종의 뭔가 그 악플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동훈이가 일종의 정답을 얘기한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지워라. 근데 이게 공인들의 경우엔 옛날에 포털 사이트나 막 SNS에 막 날라지는 그런 댓글과 비방용 막 악소문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보고만 있을 때 그 패닉은 진짜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엄청난 불안이 올라가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1부 끝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나름 방송들에도 나가보고 연예인분들과도 짧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각자 좀 연예인분들 대화 나눴던 분들 중에 아, 그 사람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처하더라 좀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셀럽이 아니어가지고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보죠. 오동훈 선생님 되게 악플 많이 달리는 전현문 선생님과 같이 한번 방송한 적도 있잖아요. 그때 몸에 대하에서 전현무 선배시죠. 네, 저희 선배랑 같이 방송했었는데 예전에는 악플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그림 그린 거,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그런 그림도 그렸었는데 나 혼자 산다였나요? 뭐 네, 어디 나오셔서 이런 거 했었다고. 네, 그때 악플로 인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다가
요즘에는 뭐 힘든 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 좀 다르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예전만큼의 타격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좀, 이걸 컨트롤하는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아는 순간 조금 더 이 악플로 인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가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좀 기억이 났던 게 지용이랑 그때 같이 했을 때 네, 이용진 씨 네. 개그맨 이용진 씨.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개그맨인데 그분이 자기는 애플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네, 봐도 전혀 타격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다 라는 게 좀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좀 다른 분들 좀 많이 봤을 때는 그분들도 안 보거나 네, 안 보거나 좀 지울 수 있으면 바로 지우는 네,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진 씨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보통 저는 그런 거 봐도 뭐 타격이 안 남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denial 부정이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해도 솔직히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분 부정의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근데 이용진 씨는 진짜야. 진짜 진심을 말하는 게 보였어. 진짜로 안 힘든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적 민감도가 좀 낮았었나요? 네, 그때 그쵸? 거의 없었어요. 맞아. 타고난 사회적 민감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네, 거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타고난 기질이 그냥 그런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뭐 그게 뭐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게 좋은 거라고 느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날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을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직접 본 분은 아닌데 저는 IUC 기사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근데 이제 IUC 뭐 악플러들, 네, 악성 댓글 쓴 사람에게 뭐 선 접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 이걸 이렇게 되면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결국 그분이 잘못한 거니까 선처는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요. 마음 잘 다잡았네 진짜. 그러니까요. 거기서 잠깐 흔들리면 결국 그 화살이 또 나한테 돌아와서 나 자책하고 우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명백한 뭐 타인의 잘못이 있는 분야인데 저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도 지우지 말고 수집을 해야 되나. 네, 새로운 경제적 목적으로. 근데 사실 초반에 팟캐스트 때나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는 확실히 그 악플에 더 좀 상처도 많이 받고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닥프의 친구한테도 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랬더니 바로 지운다 그랬어요. 네, 바로 지우거나 숨김 처리한다. 다 똑같구나. 네. 근데 그것도 그 닥프 그 친구도 다른 유명 유튜버한테 물어본 거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지우거나 숨기셔야 된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지우려고요. 우리 이번에 제가 막 열심히 댓글 지우고 있을 때도 규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지우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덜 드니까. 그렇죠. 길게 써 붙여봤자 네. 우리가 거기 대응하지 말고 지워버리면. 터치 한 번이면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저는 우리 동사는 홍혜리 선생님 있잖아요. 홍혜리 선생님은 댓글이랑 다 그거를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분은 그게 또 괜찮으신가 봐요. 거기서 뭔가 일종의 파이팅을 얻나 또? 그러신 그걸 계기로 이제 좀 감정을 풀어내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너 잘 걸렸다. 약간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사람들마다 각자 뭐 최적의 대응 방법은 따로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안 보고 지우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진료실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뒷담화를 한다. 혹은 어떤 집단에서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할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를 떠나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때도 꽤나 많아요. 맞아요. 부모님을 나를 자꾸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고 뒷담화하는 직장 동료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른 공간으로 좋은 공간으로 떠나는 선택지가 정답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 악플 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악플 받는 사람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플을 쓰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맞아요. 받는 사람은 이거 내가 진짜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악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정적인 동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덜 흔들리는 게 그 악플러들한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어떤 격한 감정 반응인 거고 그치.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효능감을 얻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제 무대응이 최고의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기억에 계속 남는다면은 악플은 지우시고 대응은 하지 말되 믿을 만한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랑 같이 아주 시원하게 쌍욕을 하면서 네, 한참 좀 이렇게 비워내시면은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저희 오늘 이제 언택트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그냥 끝내긴 뭔가 아쉽다 싶었는데 허경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주제도 주제니만큼 저희에게 리플 달아주신 분들 감사한 리플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좀 끝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들어왔더니 무님께서요. 뇌부자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 경계성 성격장애 등 매번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너무 잘 찾아왔네요. 양가적 애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주실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다뤄드려야죠. 저희 연애박사 오동훈 선생님께서 다음에 무우님께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의 또 차잡님께서도 글로도 말로도 어려운 그것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연애심리 글로도 말로도 어려운 그것이겠죠. 네, 다음 팟캐스트 기대할게요 라고 달아주셨고요. 로비님께서도요.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군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유익하고 즐거웠어요. 크크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선플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안 지웠거든요. 네. 네, 선플밖에 없어요. 좋네요. 저는 지금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애플 팟캐스트 어플 속의 언택트 리뷰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평점이 5.0점 만점입니다. 두 명이 단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무려 20개에 가까운 평가들이 있는데 다들 좋은 평가들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몇몇 분들 댓글을 좀 읽어보면 저의 최애는 언택트예요. 언택트 정말 오래 기다려서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언택트가 매번 제일 기대되는 콘텐츠랍니다. 뭔가 내부자들 본연의 색깔이 가장 잘 묻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팟캐스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보다 팟캐스트가 내용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듣기 편안한 목소리와 티키타카도 좋습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해요 라고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정 지역이네요. 네, 여기는 제가 개입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깨끗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네, 앞으로도 이 추세를 좀 더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덧 저희 이제 팟캐스트 시즌2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하고는 약간 달라서 예를 들어서 팟빵에 업로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와 리뷰자들만 들으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조회수나 구독자 수분들 늘어나는 게 저희 시즌 1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컨택트 내용이 정말 저희 생각엔 정말 좋은데 이거를 더 많은 분들께 좀 입소문 타고 퍼뜨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규영이가 안내드렸지만 저희 언택트에 사연 메일 보내주실 분은요. brainrich 숫자 6 gmail.com brainrich 6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컨택트 사연 그리고 리뷰자들 영화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